네, 오늘 마켓뷰.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 의사록에도 공개가 되고요. 나오는 지표들도 많습니다. 10월의 경제 동향, 9월 고용 동향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각종 데이터들 반영할 우리 증시 퀀트 분석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좀 바쁘게 보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시장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간밤에 미국 CPI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헤드라인 CPI 수치 자체가 예상치, 시장의 기대치보다 다소 조금 높게 나온 점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결과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뭐 세부적인 내용만 뜯어보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증시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장기 금리 위주로 좀 크게 오르면서 좀 이런 우려가 좀 확산된,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 확률 같은 경우는 높아지긴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여파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일시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마 시장에서 차차 뜯어보면 세부 내역이 나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단기 추세적으로 CPI가 되게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게 큰 상황이었거든요. 뭐 세부 내용만 보자면 당연히 에너지 기여도가 되게 높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다른 내역들, 특히 주거비가 어쨌든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왜 단기 추세가 좀 크게 우려가 됐느냐 하면은 당연히 최근에 이제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NY페드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인플레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지금 1년 정도의 이제 단기 전망이랑 예를 들어 3년, 5년 동안의 좀 중장기 전망이 많이 갈렸어요. 근데 1년이 좀 빠르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그 하락세가 약간 주춤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9월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향 조정되면서 이번 9월 CPI 같은 경우는 약간 우려감이 좀 커진 그런 양상이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좀 희한한 상황이었던 게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이제 가격 변화 기대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년 향후 인플레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적인 측면과 떠나서 어쨌든 소비자들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반영되느냐 이 여부가 좀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막 서프라이즈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5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제 3.0%에서 2.8%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과 일치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1년 전망 수치가 좀 높아서 좀 단기적인 우려가 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해소됐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 수익률 금리가 튀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발표된 또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들, 뭐 금리 인상이 연내에 필요하다,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갈리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FOMC 이후에 이제 새로운 변수, 중동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나오면서 긴축 완화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긴축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연준 인사들이 너무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저랬다. 갈팡질팡. 몇 주 전만 해도 사실 이제 9월 FOMC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상당히 매파적이었죠. 매파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회의록 뜯어보면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최근 그 외적인 행사나 그런 데서 이제 말하는 것들은 또 되게 비둘기파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뭐 예측을 하는 건 되게 이제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이 주 단위로 바뀐다는 건 사실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인,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발작을 많이 우려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이제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라도 생각이 지금 될 정도로 너무 빨리 움직였고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로만 보면 어쨌든 뭐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어쨌든 연준의 초점 자체는 지금 금리 인상 수준보다는 이제 긴축 기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비둘기파적으로 좀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이제 더 올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장기적으로 유지는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난번에 이제
지난 3일 동안 예를 들어 좀 장기금리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건 좀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빠르게 나타났다가 지금 되돌림이 다시 나타나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4.7에서 3 이제 최근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게 4.7에서 4.8 정도가 장기금리 이제 기간 프리미엄까지 이제 반영을 했을 땐 적절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 수준을 다시 반영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연준이 긴축 완화로 나오려면 이제 결국 이 고용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지표로만 보면은 어쨌든 임금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 이제 접어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지표가 있어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뭐 구인 비율 같은 이제 선행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것도 지금 선행 이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이거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예를 들어 임금 상승률 하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네. 그게 아직까지 2% 결국 이제 물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임금 상승률이 더 떨어져야 이제 사실 2% 물가 목표가 달성 가능한데 선행 지표로만 보면 아직은 좀 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건데 결국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이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코어 인플레 자체는 좀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나온 건 맞고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향 추세인 건 맞습니다. 하향 네. 추세인 건 맞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계속 의문을 가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은 실제로 11월 FOMC에서 25bp 올린다라고 하는 비중이 한 11%, 그러니까 CPI 발표되고 나서 소폭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상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상 가능성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지금 선행 지수가 선행 지표들, 임금 인상률 관련된 선행 지표들 아직 그렇게 큰 폭으로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 입장에서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완전히 비둘기파적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도로 좀 보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국내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 그리고 배당주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들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연말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 늘면서 이렇게 국내 배당 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를 좀 제기를 하셨거든요. 리포트를 통해서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내 배당 절차가 먼저 배당일에 주주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률이 이제 확정이 된 주주 통일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뭐가 좀 문제가 될까요? 아,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네. 사실 이게 배당이란 게 되게 그 결국 이제 투자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잖아요. 이게 사실 배당이란 게 미국이나 다른 이제 유럽 국가 있잖아요. 프랑스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네네. 배당액을 미리 공시를 해야 됩니다. 배당액을 공시를 안 하더라도 배당 예상액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공시가 전혀 없고 그게 주주 이제 보통 연말에 딱 배당 기준일 이전에 저희가 주주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년 이제 3월에 그 배당이 결정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당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배당 기준일이 지나 이제 전에 이제 배당 락일이 있잖아요. 배당 락일에 이제 주가 하락폭이 이제 실제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배당이 성장하면서 배당금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판단하는 배당금은 그냥 보통 저번에 배당금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네. 많이들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상을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런 양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미리 배당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종목들 예정 지난 전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좀 배당이 덜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소팅해주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실적이라든지 당연히. 되게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가 예, 있고요. 거기서 유의미한 지표는 한 5개 정도 있는데 네네, 이게 비밀 모델이라 공개는 안 하고 그래도 있는데요. 힌트는 좀 주시죠. 실적 수익성을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제가 11월 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참고를 해서 리스트를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11월 말 이후에 이제 방송을 출연을 통해서 하셔서, 네, 네. 다 종목 소개를 다 해드리도록 월가 하겠습니다. 월부에서 네네. 네, 특히 또 밝혀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당 절차 수정을
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할 여지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배당을 미리 공시하는 식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 법안이 발의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이게 실제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리포트에서 보면은 그 현금 배당 지급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높고 하지만 캐펙스 투자 기회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좋은 기업 성과가 더 많은 현금 배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뭐 수익이 높게 나타나면은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뭐 영업이익이나 뭐 현금 흐름이나 이 이익 잉여금이나 이런 좀 지표들이 좋게 나타날 것 같으면 배당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실제로 현금 배당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는 좀 중요한 요소긴 한데 실제로 이게 더 높은 현금 배당을 주느냐는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그 재무제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게 현금 예를 들어 그 배당 성향이 픽스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를 배당 성향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20%를 계산할 것이냐를 밝히지를 않아요. 이게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미리 알 수가 없긴 합니다. 이건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애널리스트로서 그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그래서 배당 예상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실제로 배당에 대한 예측은 많이 하지 않아요. 컨센에 대한 데이터 자체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투자자들 분들께서도 이제 그 컨센 데이터 자체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퀀트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P 500 흐름, 퀀트 분석을 통해서는 지금 어떻게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빠졌습니다. 약보합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흐름은 좀 어떨까요? 다음 주나 좀 장기적으로 4분기 정도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 거로 보십니까? 사실 제가 퀀트 분석을 하는 방향은 분기 단위로 예측은 하진 않고요. 방향성 자체를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 정확도가 높다고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지금 증시 상방에 대한 건 되게 제한적이죠. 제한적인 게 맞고 월가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하방에 대한 이유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면 이거는 지금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중국 정부가 좀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을 좀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해외 이제 리서치 기관마다 다 의견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뭐 의견은 다 다른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1조 위안 정도면 중국 GDP 한 0.8% 정도입니다. 결국 이 자금으로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활용을 해서 재정 적자 GDP 3% 한도를 좀 넘길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좀 의아한 게 중국 재정법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는 국채가 아니라 지방정부 특수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합니다. 근데 지방정부 특수 채권 발행 한도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200억 위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다 소진도 안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가적으로 1조 위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순서가 바뀐 거고요. 그래서 되게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좀 되게 큰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에 결국 이제 재정 한도를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해 지금 비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4분기,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일단 4분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좀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1년 만입니다. 1년 만이고 결국 이게 지금 이 만남은 뭐 지금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4분기 동안 중국가 악재가 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이거나 뭐 중국이 지금 4분기까지는 어떻게든 지지를 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지금 증시는 당연히 하방적인 요인이 많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인플레도 어쨌든 지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일단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전가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고용 계획 자체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고용 계획이 오히려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 수요가 되게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와 좀 상반되는 얘기죠. 그 인플레가 문제인데 기업들은 이제 노동 수요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좀 충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이상은 뭐 증시 상방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최근 뭐 얘기되는 뭐 고유가 가능성, 고유가로 인한 뭐 소비 심리 악화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좀 애매한 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고유가에 대한 요인이 적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고유가 같은 경우가 과거에 계속 미국 경기 침체를 야기를 시켰거든요. 그 기준선을 제가 120달러 이제 배럴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유가 하락의 원인이 경기 침체가 되고는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이유도 없는 거고요. 중동 입장에서도 아까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게 네옴시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원유 생산국들이 오히려 지금 전쟁 장기화를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오히려 좀 고유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100달러 넘는다 이런 좀 공포심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좀 들어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지금 중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오히려 상방을 열 수 있는 요인들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양책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과의 완화 무드 뭐 이런 부분들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큰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한국 삼성전자 얘기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깜짝 실적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 LG엔솔 비롯해서 지금 발표를 하면서 대형주의 어떤 실적 장세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지금 좀 있습니다. 반도체, 뭐 자동차, 인터넷 관련 주들 좀 궁금하거든요. 반등 가능성 얼마나 열어두면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이익 증가율 전망치 자체는 높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추정치 자체는 계속 3분기도 마찬가지고 4분기 내년까지 계속 하향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뭐 실적 장사를 가져올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익이 내려가는 움직임인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반등하는 애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실적 상향에 주목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실적 상향이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팩터는 맞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이익의 희소성이 좀 부각되는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차 좀 실적을 좀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좀 대형주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실적 상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실적만 보고 뭐 이제 배당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수익성 팩터가 결국에 이제 배당금에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제가 데이터적으로는. 그래서 DPS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제 주당 배당금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을 보시는 게 연말에는 좀 유리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 대형주 기준으로 제가 실적을 좀 소팅을 해보자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아까 인터넷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랑 지금 철강 그리고 에너지, 증권, 이제 조선, 자동차, 미디어, 건강관리 좀 위주로 좀 주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00 대형주 중에서는 실적 상향이 기대되는 섹터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번 유의를 해서 아마 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됐는데요. 자, 오늘 마켓뷰에서 인사이트 전해주신 허성민 연구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